다음은 챕터 4 벼농사에서 문제시되는 주요 병해충의 특성 및 방제 기술에 대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벼농사에서 발생하는 병의 시기별 종류입니다. 모짜리 시기 때 나오는 입꽃병, 키다리병, 썩병부터 해서 도열병, 문고병 등 시기별로 문제시되는 병해충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도열병, 입마름병, 세균성 배알마름병,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간략하니 병의 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식물병이 발생하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보통 감염을 일으키는 식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병을 발생할 수 있는 병용균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 병용균과 식물이 있더라도 발병 환경, 이 병용균이 자랄 수 있는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돼야지만이 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일례로 도열병 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에 장마기 때 다습한 조건, 습기가 많은 조건이게 되면 병원균이 존재를 하고 식물이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너무 연약한 상태다. 그러게 되면 별 발생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3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저희가 예방을 하게 되면 병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이 식물 부분이죠. 식물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하려면은 비료를 적게 주고 폭수를 파종량을 줄여서 석수를 적게 잡아 튼튼하게 키워주는 것이 식물이 병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상 요인과 병원균은 저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식물 부분을 강하게 키워주시면 병이 발병되는 것을 좀 더 예방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게 도열병입니다. 다 지금 이런 병반들이 보이시죠? 전형적인 도열병 특징들. 먼저 도열병을 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해서 병반에 나오는데 이 도열병 포자 같은 경우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비산을 합니다. 곰팡이 포자가. 그러면은 아침에는 뭐 한두 개 정도 보였다가 하면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게 또 급속도로 번져져 있죠. 왜냐? 약간의 살랑살랑한 그 미풍의 바람에 의해서 도열병 포자들이 새벽 1, 2시쯤에 이렇게 날아다녀서 간염을 일으키고 한번 내리게 되면 한 3시간에 5시간이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 조건이 되려면 아침 이슬이 있어야 되겠죠. 습기가 있고 온도가 20도에서 25도로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식물이 연약한 상태여야 되겠죠. 그런 상태가 유지됐을 때 이 병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이 도열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포장을 잘 보시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죠. 아주 심한 포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거의 멀리서 봤을 때는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목에 병반이 내려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위로 양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삭이 다 말라버리죠. 똑같은 포장에 이렇게 한 줄이 나란히 있더라도 이 포장은 심하고 다른 포장들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재배적인 환경, 너무 연약한 포장, 비료기가 많다거나 아니면 석수가 많아서 이게 병에 있는 내성을 못 키운 포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번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입니다. 품종의 감수성인 것을 재배를 했다가 하면 좀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죠. 특히 용어진미는 입도열병, 일미병, 신동진 이런 것들은 도열병이 아주 약한 품종이거든요. 이런 품종들을 재배하게 되면 도열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럼 도열병은 발병 조건은 20에서 25도로 여름철에 좀 저온이죠. 그리고 특히 장마철 상대 습도가 높아 비가 많이 와서 이슬이 많은 경우에 이 병이 훨씬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말씀드렸죠. 도열병도 종자 감염이 된다. 그래서 꼭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포장에서 나온 종자는 내년 종자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딱 서 있죠. 이렇게 이건 세균성 배알마름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보시게 되면 포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개가 숙이는 시기, 이 세균성 배알마름병은 출술해서 일주일에서 10일 후에
포장에 가게 되면 고온 다습한 조건이 됐을 때 병이 발현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기주식물, 기주가 되는 식물이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벼알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꼭 기주를 찾게 되면 이게 세균성 배알마름병이라는 것을 쉽게 예찰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또 특징이 벼 잎이나 잎몸, 잎집, 이삭, 가지 이런 데는 전혀 병증이 없습니다. 특히 또 이건 세균성 병으로서 벼 아래만 이렇게 얼럭덜럭하고 검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등숙이 되더라도 미숙립이 돼버리죠. 그래서 수량 감소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세균성 배알마름병 같은 경우도 후기 기상 조건에 대해서 발현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병이 안 된 종자를 선별해서 심게 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수기 이후의 방제는 이삭도열병에 준해서 방제를 해주시게 되면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출수 전에 보통 이삭도열병 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위에 출수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출수가 다 된 다음에 그 도열병 약에 등록되어 있는 세균성 배알마름병이 거의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아족시스트로빈이나 프로피코나잘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제 방지를 해주게 되면 좀 예방적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종자 감염이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가장 먼저 할 거 물수선. 염수선이 안 되면 물수선이라 해가지고 물 아래 깔아앉아 있는 무거운 건전한 종자를 꼭 사용해 주시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흰잎마름병입니다. 흰잎마름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이 가장자리를 타고 이렇게 물결무늬 모양으로 해서 상이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증상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런 증상들이 흰잎마름병인데 그 잎마름병하고 비슷하게 그냥 입이 마른 것들을 모두 다 잎마름병으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장에서 흰잎마름병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분께서 혹시 이 병이 어떤 병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이 한 줄기, 이 포기, 이 잎만 뜯어갖고 다 말라버리거든요. 이 한 줄기만 뽑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 현미경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뽑아서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주시면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면적 피해가 되죠. 이 흰잎마름병은 감염 경로라든가 이 감염 경로와 이게 병균이 어떻게 해가지고 기주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알게 되면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번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흰잎마름병은 그 박테리아 파지 상태로 오염된 농수로에 존재하는 줄풀이나 겹풀에서 기생을 해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면 그 오염된 물이 논에 물을 공급하면서 내 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포장으로 들어가면서 간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벼 흰잎마름 병균의 간염은 벼잎의 뒷면을 보면 수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자리죠. 이런 수공을 통해서 박테리아 파지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벼가 강한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게 되죠. 그러면 상처가 나게 되면 이 상처를 통해서 간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농약을 뿌릴 때 그 호수에 모래가루가 이제 묻어서 줄을 끊게 되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그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줄 끊는 자리죠. 이렇게 간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 이것처럼 오염된 농수로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파지를 물을 받아다가 약물을 타서 위에 뿌리게 되면 수공을 통해서 흡수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벼 흰잎마름병은 그 침수 상습 지역, 흰잎마름병 병균이 이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층간소가 돼버리게 되면 이 수공으로 파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흰잎마름병에 쉽게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방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벼 흰잎마름병을 방제를 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아침 이슬쯤에 하면 안 됩니다. 아침 이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슬을 통해서 세균이 이렇게 맺히거든요. 그러면서 벼가 접촉을 해가지고 접촉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슬이 마른 다음에 방제를 오후
오후 4시나 5시나 해질녘 오후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처가 나면 안 됩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간염을 일으킨다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오염된 농수로의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약을 타야 되거든요. 약을 타실 때는 과거에는 테람수야제였지만 지금은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범대라는 그 세균성 전문약이 있습니다. 그 약제를 치는 시기는 7월 10일에서 20일. 이 시기 때 예방적 살포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약제 방제 효과가 아주 떨어집니다. 발병된 이후에는 약을 하면 그 약으로, 내 몸으로 인해서 훨씬 더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병 전에 예방적 방제는 7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방범대로 해가지고 약제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방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평벼가 있고요. 강백벼가 있고 진백벼가 있죠. 그러면 남평벼만 딱 백요꽃병에 걸렸죠. 진백벼나 강백벼는 일반병에 안 걸렸잖아요. 그만큼 저항성 품종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던 K3A, 흰잎마늘병에는 K1, K2, K3, K3A라는 레이스가 있습니다. 이 세균이. 그러면 보통 품종 특성표에는 여기에 강하다 가면은 그 흰잎마늘병에 강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강한 거고요. 저항성 품종이라 하면 이 K3A까지 강해야지만이 저항성 품종이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저항성 품종은 진백, 감백, 그리고 여기 최근에 나온 품종은 해품, 예찬, 여기 하나 빠졌네요. 참동진, 신진백. 이렇게 최근에 나온 품종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만 흰잎머리병의 저항성 품종이고 나머지는 그냥 레이스별 강하고 약한 것이 존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논이 침수 상습 지역이고 해년마다 흰잎마늘병에 걸린다. 그러면 그 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저항성 품종들을 꼭 구해가지고 재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해품 같은 경우는 보급종이 나옵니다. 전북 쪽에 보급종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단위 보급종이 풀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꼭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금년 영농을 계획하실 때 미리 종자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씨무늬병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곰팡이 병으로서 이 시기를 관여하지 않고 모판 초기부터 해서 출수기까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깨씨무늬병도 종자 간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량 벽실을 선별하고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지만이 사전 예방적 효과를 일단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깨씨무늬병이 발병되는 생태를 보시면 가장 문제는 양분이 부족한 노후화다. 위에서 발생이 심하거든요. 특히 마그네슘, 망간, 철이 부족하게 되면 깨씨무늬병 발생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훅이 저희가 추락답이라 하거든요. 양분을 보유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 유기물이 없는 그런 토양 같은 데서 깨씨무늬병이 점점 발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에서는 매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객토나 퇴비를 사용해서 유기물을 늘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마그네슘, 망간, 철과 같은 미량 요소를 후기 때 공급을 해주셔야지만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우량 벽실을 선별해서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토양 개량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은 주요 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문제시되는 해충들의 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벼물바구미, 목노린재, 벼멸구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벼에 나오는 해충들을 큰 분류로 나눠보면 흡즉, 구침을 받거나 구침으로 갉아먹는 흡직성 해충과 나방류, 알, 애벌레, 번데기, 그 다음 나방이 되는 이런 나방류 해충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멸구루죠. 이 벼멸구라든가 홍명나방, 그리고 흰등멸구. 이것들은 중국으로부터 비례해서 피해를 주는 해충이거든요. 특히 요새 많이 나오는 열대 거세미 나방도 그 화분과 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측을 통해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포장 상태를 잘 예찰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사고요.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물바구미입니다. 물바구미는 벼농사 생육 기간 중에 딱 한 번 발생을 합니다. 보통 4월 하순경에 월동초로부터 산기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월동을 하다가 본답으로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 가장 먼저 이양이 된 포장으로 이동을 들어가겠죠. 녹색빛을 띠는 포장에 물바구미에 이동을 해서 성충이 벼 잎을 갉아먹습니다. 갉아먹는 특징은 벼가 일하고 있으면 여기 길다랗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로로 해가지고 벼를 갉아먹으면서 내 몸체를 키우면서 산란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키워먹고 5월 말에서 6월 상순이 되게 되면 이 뿌리로 내려가서 알을 싣습니다. 알을 실어서 이런 하얀 애벌레가 깨어나가지고 이 애벌레가 새뿌리가 나오게 되면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포에서 남들은 크는데 그 논 가장자리 쪽 위주로 보면은 남들 클 때 안 끄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뽑아보면 쉽게 뽑힙니다.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물바구미 피해인데 이 물바구미는 1년에 한 번 피해를 주지만 이 피해를 주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자처리제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자처리를 못 하셨다가 하면 본당 이양 후 10일 안에 그 살충제를 꼭 논에다가 뿌려주게 되면 예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양 시기를 늦춰주는 겁니다. 보통 유기농 같은 경우는 6월 5일에서 10일 날 이양 적기에 하게 되면 이 물바구미 같은 경우는 월동충들이 거의 이양된 포장으로 먼저 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먼저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양을 해놓고 낳고 그 유기농에 들어가는 살충제가 있습니다. 이양 후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꼭 살충제를 뿌려주시게 되면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먹노린제입니다. 볏짚이 이렇게 막 상처가 나 있죠. 이런 식으로. 다음은 먹노린제입니다. 먹노린제는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해충으로, 조은성 해충으로 4월, 다음은 먹노린제입니다. 먹노린제는 연 1회 발생하는 해충으로 4월 하순, 온도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월동초인 야산 산기슭이나 논둑에서 월동을 하다가 녹색빛을 띠는 이양을 빨리한 포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벼의 그 분열 초기 때의 피해는 큰 의미가 없으나 생심기, 생식생장기로 지나는 시기 때 모가지가 형성되는 시기에 벼에 구침을 받게 되면 꼭 이하명충과 같이 백수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방제하는 적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 그 시기가 되면 본답 포기가 과본모가 되어 있지 않고 심을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 시기 때 방제를 해주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일반 농약을 뿌렸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친환경 단지에서는 약재를 방제하실 때 적용 약재를 잘 써주셔야 되는데 약재를 쓰시기 전에 이거를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예방적 방법은 아까 벼물바구미와 똑같이 이양 시기를 늦춰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나타내는 증상을 보시면 벼 줄기가 있으면 벼 밑에 구루터기 쪽에 구침을 박습니다. 구침을 박으면 잎이 생성이 되겠죠? 새 잎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말려져 있는 상태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병반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잘라져 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끝이 말라버리죠. 여기 이런 식으로 구침이 더 커지고 이런 식의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근데 이거는 분열 초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후기
이삭이 생기는 시기 때는 이 포장에서 이삭목 자체가 백수가 되기 때문에 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제 적기는 발생 이동 채성기 6월 말에서 7월 초에 방제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월동 장소는 논두렁, 흙, 바위 및 산기슭의 흙 또는 낙엽 속에서 하고요. 본답에 6월 상순부터 본답으로 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해를 할 때 6월 말 7월 초쯤에 방제를 해주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삭이 생긴 이후에는 꼭 포기채 주저앉아버리죠. 이런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초기 예방적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본답 초기 때는 논이 있으면 피해 증상이 이 2줄, 3줄 그래서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 예차를 통해서 내 논에 몽돌인지가 있다 하면 사전에 이 주변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방제 작업을 해주셔야지만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몽돌인지가 이삭이 생긴 후에 이삭을 가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흑색 반전미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6월 말 7월 초에 방제를 해주시게 되면 가장 좋고요. 여기 써졌죠. 본답 이동 채성기 때. 그리고 2차는 8월 상순이 알에서 깨어나는 제1차 성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기농 쌀에서는 고산 초출물이 80% 이상인 것을 사게 되면 그래도 방제가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반 단지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친환경 단지에서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양 시기를 6월 5일에서 10일로 늦춰주시든지 아니면 이양 후 6월 말 7월 초쯤에 포기가 벌어지기 전에 이거는 맞아야지 좋기 때문에 유기농 자재의 가장 큰 단점은 방제가는 조금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게 지속성이었기 때문에 맞춰서 접촉독으로서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뿌릴 때 충이 맞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폭이 벌어져 가지고 최고 분할기 이후에 방제를 하게 되면 볕대 밑까지 약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약을 하실 때는 흘러내릴 수 있도록 벼멀구처럼 볕대 밑까지 흘러내릴 수 있도록 약을 해주셔야지만이 이 물바구미를 죽일 수가 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벼멸구입니다. 벼멸구는 해에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비리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 공중포축망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5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벼멸구와 흰둥멸구의 채집량을 예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초 채집 시기가 언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온도가 25도 정도가 된다 하면 30일 간격으로 얘네들이 알을 까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뜨겁게 되면 이 사이클, 알에서 다시 알로 되는 사이클 자체가 점점 좁아지죠. 22일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초기 방제를 해줘야지만이 이 한 마리를 잡게 되면 400마리를 잡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초기에 방제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후기 밀도가 올라가서 알, 유충, 성충이 섞여 있을 시에는 약제 방제를 하더라도 방제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벼 포기에서 알을 심기 전에 약제 방제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좀 피해가 좀 심했었죠. 2013년도에도 벼멸구 피해가 아주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냐. 작년 2020년, 이게 지금 고흥입니다. 고흥인데, 이 이사까지 이 시기 때는 장시형 성충이 나올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세대가 엄청 빨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시형 성충이 이삭 목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볕대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강진, 해남, 진도, 고흥 쪽에서 벼멸구 피해가 아주 심했었거든요. 근데 영암군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로 해가지고 7월 초부터 방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초기 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큰 피해는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공동 방제 사업을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방제가 어렵거나 아니면 자가 방제에 곤란함을 느끼신 분들은
꼭 그 사업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방제에 추진하게 되면 이런 대면적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군에서 추진한 공동방제 사업은 이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비례 해충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후기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거지, 포장에서 나오는 내 이양 시기가 뭐 5월 1일부터 농가별로 6월 15일까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방제 적기는 농가 포장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제라는 우리가 하는 공동방제 사업은 이런 벼멸구, 홍명나방, 이런 비례 해충들의 밀도 자체를 초기에 떨치지 않은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후기에 이삭도열병이 예방되는 출수기 때 방제는 농가들이 직접 추진을 하셔가지고 적기 방제를 해주셔야지만이 후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점을 유념하셔서 방제 사업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충에 대해서는 이제 마쳤고요. 다음으로 이제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LS 제도가 강화되면서 지금 국내에 사용되는 또는 수입 식품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 기한을 통해서 식료품, 농산물의 잔류용 기준이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농약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0.01 ppm으로 다 해가지고 관리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농약 안전 사용이라 하면 재배 장복에 등록된 농약 사용하기. 그리고 그 농약 사용 안전 지침서를 보게 되면 농약 희석 배수, 살포 횟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수확 며칠 전까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수확 며칠 전까지 칠하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준수해 주시면 되고요. 농약 포장지를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농약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만 지적해 주시게 되면 농약 PLS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고농도를 쳤을 때 잔류 기간이 뭐 수확 전 30일까지 칠하겠는데 수확 10일 전에 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나와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공공비축미고 같은 경우는 이제 품종 검정을 실시를 하거든요. 2018년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농가분들 대부분 알고 있을 건데, 공공비축미국으로 우리 영양군 같은 경우는 일미와 사청무입니다. 그러면 이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서 품종 검사를 하거든요. 그 순도 검사에서 불합격이 돼버리게 되면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5년간 제외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공공비축 미국을 한다고 하면 일미, 새청무, 그 보급종으로 재배한 품종들을 재배해서 출하를 시킬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병해충 특성 및 방제 기술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